너무 스트레스인데 답답한 속마음을 말할 곳이 없다고요? 오늘도 혼자 꾹 참는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다 들어드리는 여기는 오늘의 심리입니다. 남녀노소 모두 궁금해하는 것이 있죠. 모르면 몰라서 또 알면 알아서 더 힘든 것이 바로 사랑이 아닐까 싶은데요. 원장님 사실 이렇게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사랑할 때도 이렇게 마음이 막 보이고 그러시나요? 어떠세요? 기본적으로 개인 감정이 개입되는 순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의 능력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정신과에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네. 사랑이란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유일한 정신병이다라고 하거든요. 아 그쵸. 네. 뭔가 뭔지 알 것 같아. 사랑이란 행위 자체는 굉장히 비논리적이고요. 비합리적이고요. 음. 어떻게 보면 자기 파괴적이기까지 하거든요. 음. 희생을 넘어서요. 이게 우리가 사회에서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그러면 그거는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할 만한 여러 가지 언행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죠. 별 따뜻하게 이런 거. 그거는 자, 아무튼 사랑 고민에 정답은 없다지만 우리가 고민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으니까 일단 오늘 사연부터 읽어보죠. 네. 4년 사귄 남자친구가 절 떠나간 지도 벌써 한 달째. 이 헤어지기 직전에 서로 소홀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큰 다툼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울고 불고 매달려도 잡히지 않아서 연락을 끊고 지낸 지 한 달째입니다. 그럭저럭 이별을 잘 견디고 있던 제게 이 후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 남친과는 다시 잘해볼 생각도 없었는데 자꾸 궁금해 미치겠더라고요. 이 SNS를 매일 들어가서 어디에서 뭘 했는지 훔쳐보고 탐정이라도 된 것처럼 하나하나 살피게 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추운 겨울 따뜻하게. 카톡 상태 메시지가 바뀌었네. 추운 겨울 따뜻하게? 여자친구 생긴 거 아니야? 소중함이란 점점점. 뒤에 점점점 뭐야? 설마 얘 나 그리워하고 있는 거 아닐까? 나를 떠나서 나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는? 아니 이게 다시 만나고 싶은 것도 아닌데 하루에도 몇 번씩 SNS를 훔쳐보고 이 카톡 상태를 체크하는 제가 제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전 남친의 1분 1초가 궁금한 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읽는데 힘들었어. 근데 전혀 안 힘들어 보이시던데. 익숙해 중간에 보이시던데요. 조금 공감이 되는 대목들이 조금 있었어요. 이 전 남친의 SNS 사실 정말 궁금하거든요. 왜 그런 거죠? 왜 궁금한 거죠? 사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사연을 보면은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첫째는 이별을 통보받았단 말이에요. 아, 네, 4년을 만났으니 서로 이제 약간 매너리스틱하기도 하고 권태기도 왔을 거고 그러다가 서서히 감정이 무뎌졌을 텐데 중요한 거는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았다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이별을 통보하는 상대는 통보하기 전에 이미 충분히 본인 마음속에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다 정리를 하거든요. 그게 며칠이 걸리건 혹은 몇 주가 걸리건 그리고 자기는 마음 정리가 거의 끝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우리 헤어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방적으로 갑자기 이별 통보를 받은 분은 마음의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채로 갑자기 당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별 이후부터 이분은 그 상대방과의 관계 정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음이 편할 수가 없죠. 그럼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그럼요. 같아. 네,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다 보니까 아직 내 마음속에선 이 사람과의 관계가 잘 정리가 돼서 마무리가 되고 우리는 이제 헤어진 사이라고 못 받아들인 상태란 말이에요. 즉 상대방과의 관계가 정리되는 게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럼 우리는 재밌는 게 내 머릿속에서 해결되거나 완성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훨씬 더 기억이 많이 나고 훨씬 더 많이 집착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건데 뭐라고요? 자이가르닉. 자이가르닉 효과? 이게 아마 러시아 학자일 거예요. 만나보겠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그 카페에서 그 웨이터 분께서 주문을 여기저기 막 받으면서 이 주문을 다 외우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웨이터를 불러서 물어봤대요. 지금 좀 전에 음료 나온 이 전 손님이 뭘 주문했는지 기억이 나냐?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즉 주문이 들어가서 이 음식, 음료가 나와서 그분에게 서빙이 될 때까지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분에게 음식을 주는 순간 자 이제 끝 하고 기억에서 지워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전 남친과의 연애가 전 남친이지만 전 남친이 아닌 상태란 말이에요. 이별을 했지만 난 이별을 못 받아들인 상태고 아직 그 전 남친과의 관계가 내 머릿속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전 남친에 대해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약간 네. 전 남친의 근황이 궁금한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뭐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많은 수는 전 애인이 전 남친 혹은 전 여친이 잘 사는지에 대해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연애 안에는 같이 만나서 설레이고 이런 것도 있지만 약간 헤어지는 것도 하나의 패키지인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근데 그거를 이제 인정하기까지 제가 맨날 얘기를 하는 게 배우기까지가. 그러니까 연애의 결론이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애를 하다가 결론이 세 가지가 있어요. 계속 연애를 하거나 헤어지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거나. 근데 연애하다가 헤어지면 다 이 연애의 실패라고 오해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절대 실패한 게 아니죠. 연애는 연애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설레이고 반해서 좋을 때부터 헤어질 때까지가 하나의 세트이지 이 헤어짐만 띄워놓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우리가 좀 성숙하게 받아들이고 좀 화를 안 내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결국은 됐으면 화를 안 내는 걸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군요. 저는 6살 어린 여자친구와 반년째 연애 중입니다. 여자친구는 아직 대학교 4학년이고요. 저는 군대를 다녀와서 졸업하고 이제 신입 사원입니다. 그래서인지 직장 생활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하루는 같이 카페에 앉아 있는데 대리님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오빠, 카톡 왔다. 대리님? 대리님이면 과장보다 높은 거야? 처음엔 귀여웠죠. 여자친구가 잘 모르는 부분을 설명해주면 눈 반짝반짝거리면서 들으니까 제가 뭐라도 큰 걸 아는 사람처럼 뿌듯하기도 하고 괜찮았습니다. 오빠, 이 사람은 누구야? 오빠 클라이언트 미팅 때 오빠는 무슨 일 해? 오빠? 오빠? 그뿐만이 아닙니다. 같이 하는 게임이 있는데 제가 여자친구보다 레벨이 한참 높아서 그런지 여자친구는 제 핸드폰으로 게임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오빠? 나 이거 핸드폰 비밀번호 알려주면 안 돼? 그건 좀 말 그대로 비밀번호잖아. 오빠,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없잖아. 그냥 내가 오빠 걸로 게임도 하고 싶고. 연락 올 때가 많아서 안 돼. 아니 내가 카톡 읽어주고도 하잖아. 내가 오빠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냥 핸드폰 비번 패턴 알려주는 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알려줘. 사랑하는 사이에 무슨 비밀이 있고 그러냐? 어? 나도 내 거 알려줄게. 어? 사랑하는 사이에는 이런 것도 비밀이 없어야 하나요? 근데 이번에는 명 기자님이 그 여성분에게 감정이입을 안 하시네요. 아니, 저는 반대로 남자친구가 제 카톡이나 제 핸드폰을 이렇게 본다면은 헤어질 것 같아요. 헤어지세요. 갑자기 그 결론이. 아니 근데 좀 남의 거 보고 싶고 내가 사랑하는 사이니까 이 사람이 누구랑 카톡을 하고 누구랑 어떤 얘기를 하는지 혹시 내 얘기는 했는지 이런 게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있죠. 궁금할 수 있죠. 근데 그 전에 첫 번째로 그 뒤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얘기, 여기서 보면 사연의 여자친구분이 계속하는 얘기. 네. 사랑하는 사이인데 이걸 해줄 수 없냐. 사랑하는 사이인데 이런 건 못하냐. 그거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이죠. 사랑은 비밀이 없을 것이다라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 사랑이라는 것이 모든 것에 통하는 만능치, 특히처럼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있고요. 사랑하지만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사랑하지만 하면 안 되는 거, 돈 빌려주는 거, 돈 빌려주는 거, 돈 빌리는 금전관계. 때리고 막 이러는 거. 왠지 경험담 같아. 아니야, 그건 아니야. 네, 금전관계. 그 다음에 언어적, 신체적 폭력. 그 다음에 서로의 비밀을 절대 안 탐하는 돼요. 것들, 이런 것들. 네. 근데 또 비밀이라는 게 비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궁금하고 알고 싶고. 저는 얼마 전에 완전 이슈가 됐던 영화가 있죠. 완벽한 너무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배우들의 발군의 연기도 있었지만 핸드폰 위일 때마다 뭐가 어떻게 터질지 몰라서 굉장히 집중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였어요. 해서는 안 되는 짓이라는 거죠. 네. 해서는 안 되는 짓.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마라. 그렇죠. 모르는 게 속 편하고 맘 편하다. 그럼요. 이 여성분이 이제 아마 이 남자친구분이 제가 볼 때 곧 헤어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런 경험을 헤어지라고 통해서 하면 이제 너무 슬프니까 좀 다른 해결책을 좀 주세요, 원장님.
어떻게 하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여성분이 좀 성숙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째는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해달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랑한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이라 하더라도 지킬 건 지켜야 되고 이것이 오히려 서로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들 그리고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 이런 걸 충분히 어른스럽게 설명을 해주고요. 만약 여자친구분이 알겠다 하고 참고 이건 하면 안 되는 거구나라고 받아들인다면 좋은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난 못 받아들이겠다. 너는 날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럴 때 그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는 의견도 존중해 주시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우리 명 기자님은 제가 볼 때 그 어렸을 때 디즈니 이런 거 되게 좋아하셨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런 거 되게 좋아하셨죠. 그게 왜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아요? 왜요? 아이들이 동심 파괴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왕자와 공주님은 맞아. 행복하게 맞아. 살았답니다로 끝내지 않으면 왕자와 공주님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부부싸움을 시작했습니다로 동화를 쓸 수는 없어서 제가 그거를 요즘 깨달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뭐 신데렐라 보세요. 신데렐라가 말씀해 주시는 거 저는 절대 행복하게 살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세상에 처음 본 날 신발 하나 떨쳤는데 그거 가지고 온 동네를 다 뒤져가지고 여자를 찾아내. 정상 아니야 그 남자. 스토커죠. 네. 그거를 정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나요? 그거는 병이라면 성격 장애일 가능성이 크고요. 네, 집착이 쩌는 거죠. 근데 아마 그 같이 살았으면 제가 추측컨대 의처증이 좀 심하지 않았을까. 조금만 밖에서 뭐 하면 의심하고. 그럼요. 네. 많은 분들이 힘들어. 명 기자님 같은 분들은 처음에 의처증인 분들의 처음 표현을 사랑이라 착각해요. 하루에 12번씩 전화하고 어디야 뭐 하고 있어 누구랑 있어 막 나에 대한 관심 나 구속 사랑의 구속이라고 막 생각하면서 엉망이다. 네. 네, 아무튼 이 커플에게 그래도 여자친구를 사랑하니까 여자친구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아니면 그냥 패턴을 열어두시고 동화 같은 우리가 조언을 한 비밀번호 거구나. 잠금을 하지 않아 그러면은. 놓으시면 여자친구가 오히려 안 보려고 할 거예요라는 동화 같은 결말은 제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커플에게 전혀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에게도. 그래서 냉정한 현실은 알아야 되고요. 하면 안 되는 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이에도 비밀은 지켜야 된다. 그리고 조금 남녀 사이에는 비밀도 조금 있는 게 긴장감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비밀이라는 아는 거를 것보다.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 안다는 것 자체가 남녀 관계의 긴장을 많이 떨어뜨리죠. 그렇죠. 아무튼 이분 좀 현명하게 잘 판단을 하셔서 좋은 사랑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참 우리가 이제 이런 사연을 보면 볼수록 느끼는데 처음에도 시작했지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참 세상은 넓고 정말 다양한 사람 많은 것 같아요. 나랑 다른 사람도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거랑 참 다른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걸 틀렸다라고 하면 안 되고 타인들의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이해는 해줘야 되지만 그것도 정상 범주 내라고 생각해요. 상식선이라는 게 사회적인 어떤 협의점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사연들은 사실 요거 약간 벗어난 부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다양한 걸 인정해주고 다름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존중해주는 문화는 필요하지만 그게 그래도 어느 정도 선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때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마지막 고민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 고민, 사랑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너무 기대가 돼요. 그래서 남 얘기인데 왠지 남 얘기 같지 않은 그런.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감정이입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오늘 고민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2살 연상입니다. 나이 차이는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싸울 때면 저를 왜 그렇게 혼내려고 드는지 모르겠어요. 문제의 시작은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퇴근 후 혼자 심심해서 오버워치를 하려고 PC방에 갔습니다. 집중해서 게임을 하고 PC방 라면도 먹고 혼자만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깨똑. 갑자기 깨똑 소리가 왜 이렇게 크게 귓가를 파고들었을까요? 쎄한 느낌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전화 안 받아? 헐. 부랴부랴 부재중 목록을 확인해보니 10분 전에 여자친구에게서 전화 한 통이 왔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얼른 전화를 걸었죠. 아니 왜 전화를 안 받아? 미쳤어?
너 어디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야, 너 또 PC방 간 거야? 아니, 내가 게임하느라 전화를 못 받았는데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게임을 해서 전화를 못 받았다고 이미 말했는데 뭐가 미안하냐죠. 그냥 내가 다 미안하지. 너는 그게 문제야. 뭐가 미안한지 말해봐. 그때부터 전매 특허인 쪼기 기술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술을 먹고 다른 여자들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퇴근 후에 착하게 게임 한 판 했을 뿐인데 화를 내는 여자친구가 좀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 사과를 했는데 무슨 대답을 원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제가 죽을 죄라도 지은 건가요? 지었죠. 지었죠. 아까 이게 지었죠. 멘트를 하시는데 이거는 본인 얘기예요. 그냥 본인 얘기. 평소 아니야, 습관인 것 이게 같아. 내가 나 PC방에서 게임하고 있어라고 알림을 안 줬을 거야, 이 여자친구한테. 그렇죠. 분명히 안 알렸습니다. 왜 이렇게 쉽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이제 남자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미안해했을 때 뭐가 미안한데 그쵸, 그쵸. 아주 이게 공식처럼 무슨 하늘에서 매뉴얼이 떨어진 것 같아요. 다 이렇게 공식대로 따라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럴 때 문제가 뭐냐. 남자들은 어떤 갈등이 생겼어요. 지금 여자친구가 내가 전화를 안 받아서 화가 난 상황이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단 초점이 맞춰집니다. 이걸 빨리 해결하고 다시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게 오로지 그것만 눈에 들어와요. 따라서 빨리 미안해 해서 상대방의 여자친구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빨리 우리 이 갈등,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자라는 의도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큰데 여자친구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는 얘가 빨리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러네. 이게 그치. 그냥 진짜로 미안하다는 진심이 안 느껴지니까 도대체 네가 뭐가 미안한지를 알고 있냐, 네가 뭘 잘못한지 알고 있냐라고 계속 얘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이 여자분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는 봐요. 왜냐하면 전화 한 통을 하고 10분 동안 기다리고 깨톡을 보내는 그 10분 사이에 이 여자분은 이미 상상 속에서 그치, 자기 그럴 수 남자친구가 있지. 바람 피는 곳까지 갔다 왔을 거예요 벌써. 그 화를 남자친구에게 푸는 경우가 많거든요. 남자친구는 PC방에서 게임을 했을 뿐인데 나는 10분 동안 얘 뭐야 전화 왜 안 받아? 다른 여자들하고 노는 거 아니야? 술 먹는 거 아니야? 나는 내가 상상을 했어요. 그럼 그 상상을 하면 기분이 어때요? 그치. 잡으러 싫죠. 가야지. 화가 나죠. 화가 나죠. 그 화를 네. 심지어 그 여자랑 놀지도 않고 그냥 혼자 PC방에서 게임하고 있던 남자친구에게 쏟아붓는 게 문제예요. 내 상상 속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상상 속의 감정을 실제 존재하는 남자친구한테 자꾸 쏟아붓는 거는 맞아, 분명히 맞아. 지양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보면은 근데 좀 너무 무성해. 나 좀 짜증나는 거, 좀 화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좀 잘 커버를 치려고 해도 그 옛날에 SNS에 돌아다니던 짤이 있어요. 어떤 점? 그러니까 남자는 현재 그냥 침대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의 상상, 어머니의 상상, 여자친구의 상상이 있어요. 내가 연락이 안 되니까. 아, 네네. 아버지는 내가 PC방에서 겁나게 게임이나 하고 있는 줄 상상을 하시고 어머니는 내가 연락이 안 되니 웬 괴한들에게 납치되어가는 상상을 하고 계시고요. 여자친구는 내가 이쁜 여자들에 둘러싸여 술 먹고 놀고 있는 상상을 해요. 현실은 나는 그냥 침대에서 자고 있을 뿐이에요. 이게 각자의 입장에서의 연락이 안 될 때 상상을 아주 잘 보여주는 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상 속에서 내가 찾고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만들어내고요. 그 감정이 궁극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거든요. 그쵸. 일어나지 않은 일, 확인되지 않은 일에 미리 화를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결론은 전화를 잘 받으시면 해결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결론은 전화를 잘 받으시면 해결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 여자친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첫째, 남자는 단순하다. 미안하면 미안한 거고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얘가 이래서 사랑할까 저래서 사랑할까 요만큼 사랑할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옥은 내가 번뇌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상상 속의 그런 번뇌를 가지고 거기서 느껴지는 부정적인 감정을 실제처럼 오해하셔서 그 감정을 남자친구에게 쏟아부으시면 안 돼요. 쓸데없는 상상은 안 하시는 게 본인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아예도 뭐 사랑하니까 화도 내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화내지 않는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자. 결국 또 결론은 화를 내지 않는 사회가 좋다. 화를 내는 거는 미성숙한 거예요. 내가 화가 났다라고 표현하는 게 성숙한 표현입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사연이에요. 오늘은 뭐 특정한 사건 이런 것들을 다루는 기사를 갖고 온 건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싶은 거, 좀 저도 여쭤보고 싶었던 거 이런 것들 가지고 왔는데요. 조금 결혼에 관련한 문제 같이 얘기해보자. 이렇게 또. 근데 결혼을 한다는 건
거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지금 우리 세대에게는. 네, 뭐 결혼과 관련된 문제 너무 많아서 일단 결혼 준비하면서 이제 결혼하자라는 약속을 잡고 상견례를 시작하고 식장을 알아보면서부터 이제 현실이 눈에 보인다고 그러죠. 그때부터 이제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하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30년, 40년 살던 사람들이 생활을 같이 하면서 이제 또 싸우기 시작을 하고. 서로 적응해야 되는. 그렇죠. 여기에 이제 원가족이 껴들기 시작을 하죠. 네. 시댁 처가 뭐 시집 처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또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뭐 결혼에 대한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요. 네. 아예 그 결혼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시작점, 결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비혼주의와 비혼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예, 싶어서 좋은 주제네요. 또 이 화두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비혼주의랑 독신주의를 굉장히 헷갈려하세요. 사실 비혼이라는 게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회자된 지 그렇게 몇 년 안 됐거든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아마 방송에서 비혼이라는 거를 가장 초기에 그리고 가장 많이 떠든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몇 년도? 한 12년 정도일 거예요. 2012년. 네. 모방송에서 이제 네. 이제는 미혼이 아니라 비혼이다. 뭐 결혼을 안 하세요라고 물어보는 거 언어폭력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한참 할 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까칠한 이미지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사실 이제 비혼주의자세요? 정확하게 여기 이제 언어 그 단어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단어 정의 이제 저는 이제 사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기혼 비혼으로 나뉘었죠. 그쵸. 네, 결혼을 이미 한 사람, 한문 그대로 결혼을 아직 못한 사람. 왜? 그 당시에는 결혼이 사람이 살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당연했기 때문에 결혼을 했거나 결혼을 못했거나로 나뉘었어요. 안 했느냐 못했느냐의 차이구나. 어느 순간부터 결혼이라는 게 삶의 과정 중에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러면서부터 나는 결혼을 못한 게 아니다. 나는 결혼을 아직 안 한 거다. 혹은 나는 결혼을 안 한 거다라는 나의 의지가 들어간 단어가 나타난 게 비혼이죠. 미혼이 아니라. 아니 근데 결혼이 좀 뭔가 선택지로 두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뭐 비혼이라는 말을 떠나서 예를 들면 뭐 결혼을 나는 꼭 안 해도 자유롭게 살고 싶어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좀 왜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이 사실 어떤 선택을 할 때는요. 어떤 선택이든 간에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고요. 내가 누리는 게 생기면 감당할 게 생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얻는 거, 누리는 것만 생각하지 잃는 거, 감당할 거 생각을 잘 못해요. 어쨌건 그래도 머릿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건 그 사람이 굉장히 세속적이거나 계산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뭐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모든 선택은 나에게 최대한 이득이 되는 선에서 선택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누굴 위해 희생한다? 그것 또한 내가 원하기 때문에 하는 나의 선택인 거예요. 결혼이 과거에는 그냥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 사회적 분위기였기 때문에 한 것도 있지만 결혼해서 얻는 것들이 꽤나 있었을 거라고요. 뭐가 있죠? 첫째, 남성 입장에서는 아마 많은 여성분들 굉장히 공감하실 거예요. 남성 입장에서는 밥 해주는 사람 생기는 거고 되게 슬픈 얘기죠. 집안일 해주는 사람이 생기는 거고 내 애를 낳아주는 사람이 생기는 거고 내가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내가 가장이 되는 그리고 여성의 입장에서는 많은 여성분들 이것도 들으면 굉장히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현실이었어요. 과거의 여성분들은 결혼을 통해서 경제력을 얻었단 말이에요. 여성의 사회 진출이 용이하지 않았고 여성의 경제 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였기 때문에 여성이 돈을 벌고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거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생활비를 받아서 그 가정을 꾸려나가는 게 이 여성이 결혼해서 얻는 거였단 말이에요. 좀 여성의 지위나 여성의 가치관이 좀 바뀐 게 이런 굉장히 크죠. 분위기를 만드는데 굉장히 크죠. 끼쳤다고 봐도 되겠네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여성의 경제력이 올라간 게 사실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가장 크게 일조를 한 거죠. 특히 이제 본인의 부모 세대를 보면서 엄마를 보면서 느낀 것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동안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여러 가지 남녀 문제, 이제 뭐 고부 갈등, 뭐 등등등 이게 한동안 진짜 한 10년 동안 방송에서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울고먹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한 10년 동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제가 장담하는데 앞으로 10년은 장서 갈등이라든지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게 결혼을 하고 나면 내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감당할 책임이 훨씬 많아진다는 걸 다들 체감하고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결혼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뭐 과거에 어머님, 저희 부모님 세대 뭐 우리는 뭐 수저만 가지고 결혼했다, 뭐 정화수 하나 떠놓고 단칸방에서 단칸방에. 지하실에서 널려가는 재미가 있었다, 뭐 이런 말씀. 중요한 게 지금 단칸방이 얼마인지를 알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는 돈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청년들의 일자리 많이 늘린다고는 하는데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늘어나지 않았고 안정적이지도 않고 아무리 최저임금 이번에 빵빵 올라서 사실 힘든 분들 많이 계시지만 근데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속도에 비해서는 의식주에 들어가는 돈의 인상 속도가 훨씬 빠르단 말이에요. 맞아요. 과거에는 획일적인 삶을 다들 강요를 했고 다들 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죠. 그게 이제는 비틀어져야 되는 사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생살이라는 거는 정말 극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내 기준에 맞춰서 자꾸 다른 걸 틀리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그런 삶,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삶을 강요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원장님 조금 울컥하실 것 같은데. 제가 제일 할 말이 많은, 네. 말할 거리가 많은 주제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늘 저 되게 많이 배우고요. 다음 주 사연도 너무 기대되는데요. 다음 주에도 더 재밌고 더 의미 있는 사연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